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민들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네, 민들레님께서 시들무에서 항상 인사해 주실 때 고운 밤 되세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운 밤이 또 이렇게 찾아온 것 같은데 또 이야기가 고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해주시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들인가 라고 생각하게 될 만큼의 그런 이야기들인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민들레님. 반갑습니다. 고운 밤입니다. 고운 밤입니다. 네, 저 그 민들레님께서 고운 밤이라고 말씀하셔갖고 저 그때부터 고운 밤으로 좀 인사드리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사실상 이게. 아, 한국말은요. 네. 예술이에요. 제가 여기 네. 한국에 와서 느꼈는데 강하고 억양이 센 북한말 듣다가 여기 와가지고 와, 이렇게 이쁠 수가 있냐. 완전 예술이더라고요. 이거 한국 분들 말씀하시는 아이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일단은 오늘 하실 얘기가 이것도 사실상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처음이죠. 네, 이게 제목이 동아줄이에요. 네. 그죠? 네, 동아줄이고 북한 탄광에서 겪은 이야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 북한 어느 지역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제가 고향이니까 그 평안남도 평양하고 좀 가까운 그 탄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는 그 아오지 탄광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오지 탄광은 정확히 어디쯤에 이렇게 아오지 있는 걸까요? 탄광은요, 네. 저기 중국 가까운 그쵸? 그 네. 북쪽에 있어요. 아, 네. 거기가 진짜 저희가 알기로 익히 엄청 악명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나요? 거기가 실제? 실질적으로 탄광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계저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다 보니 거기나 비슷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연을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그렇습니다. 민들레죠. 안녕하세요. 앞선 사연들과 달리 이번 사연은 좀 남다른데요. 생면부지의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런 가족 공개를 왜 해야 하나 하고 제가 저 자신에게도 물어도 봤고요. 그리고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약간의 의문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네. 저의 지난 일생은 정말 평범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덜비 공포 라디오를 들어오면서 귀신 공포, 현실 공포라는 메뉴에 한 지붕 안에 낯선 손님과도 같은 저 북한 스토리라는 메뉴를 더하면 이 라디오가 좀 더 새롭고 신선한 맛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외 다른 목적과 의도 같은 것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냥 재미로만 들어주시고요. 약간의 저의 바람이 있다면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자신을 더욱 귀중히 아끼시고 가정을 더욱 사랑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눈앞의 현지를 소중하게 여겨주십사 하는 것이 첨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진짜 많이 배워요. 민들레님 이야기 들으면.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예. 감사합니다. 시작하면서 기종님들께 질문 같은 거 하나 하고 싶은데요. 님들에게 오랫동안 사용하던 밧줄이 하나 있어요. 특정한 물체에 반복적으로 마찰이 되다 보니 끊어졌어요. 네. 자, 그럼 두동강이 되어버린 이 밧줄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부분 버리겠죠, 그냥?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밧줄의 장단점이죠. 기왕 끊어진 거 따로따로 쓸지 아니면 이어 쓸지 아니면 버릴지 고민이 되죠. 네. 이어 다시 활용이 가능하지만 아마도 원래의 장점으로 되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맞죠. 저는 이것이 바로 분단 70년이 넘은 남과 북이 마주하고 있는 모순이 그 갈등이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예. 저 밧줄처럼요. 한국에서 겨우 제가 6살이 되었거든요. 6년이니까. 네. 그동안 느껴지는 것이 두 밧줄의 차이는 너무 다르고 크네요. 예,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동아줄이라는 제목으로 96년도에 있었던 일과 2004년도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오지 탄광 모두 아시죠? 그 탄광은 아니지만 제가 나서 자란 고향 탄광에서 일어났던 저의 가족들에 대한 사연입니다.
북한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죄를 짓거나 불량한 사람들은 경중에 따라 수용소나 탄광으로 보내죠. 예. 농촌에 보내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만큼 탄광은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라 일반 사람들은 꺼리는 것이죠. 아오지 탄광은 갈탄이 나는 곳이에요. 거기에 조의 외삼촌이 살고 계셔서 고등학교 시절에 몇 번 가봤거든요. 갈탄은 화력이 약하고 냄새가 나고 용기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고향에서 나는 탄은 무연탄이라고 화력 발전소를 돌리는 주된 연료로 쓰이는데 화력이 세고 용기도 나지 않고 에너지량이 매우 강해요. 네. 그래서 금과 같이 소중하다고 고문금으로 불립니다. 위험한 것이지만 수요가 높아지니까 북한 당국에서는 군 복무를 마친 전역 군인들을 집단적으로 탄광에 진출시켜 부족한 인력과 석탄 수요를 보충합니다. 네. 매일과 같이 사건 사고가 발생해요. 석탄에 묻혀서 동발에 깔려서 감전사고, 화약사고, 끼어 죽는 등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해서 과부촌이라고도 불리죠. 탄광은 대략적으로 굴진과 생산 두 부리로 나뉘는데 굴진은 탄을 캘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사람들이고 네. 생산은 굴진이 만들어 놓은 곳에 가서 석탄을 캐는 식이죠. 광차 한 개의 신량이 2톤 정도 되는데요. 이런 광차하고 똑같은 그림이거든요. 오, 예. 네, 두 번째 그림, 저 그림 잘 봐주셔야 저의 이해가 갑니다. 예. 모든 갱들은 입구에서부터 45도 수직으로 내려갑니다. 입구에서부터 150m 지점을 편도라 부르고 이곳마다 그러니까 펌프장과 압축기가 있어요. 예, 펌프는 갱안이 물을 밖으로 뿜는 거고 압축기는 갱안이 곳곳에 바람을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예. 한 개의 편도가 150m 지점이라면 그게 10개 내지 11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굴기피가 대략 1500m가 넘겠죠. 먼저 갱 밖에 전원주택만한 아주 큰 곤양기가 들어있는 곤양기 실과 갱 밖에서 이동되는 탄차와 사람을 나르는 인차를 이어주는 연결탑이 있어요. 네. 저 연결탑 위에 연결된 곳이 세밧줄이에요. 구리구에 정류장처럼 사람들이 타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세밧줄에 저 광차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맨 처음 광차를 허수차라고 불러요. 신호공이 타고 다니는 전용차라고 보면 됩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지우기 위해서 저 빈 광차에 시멘트로 된 동발들을 절반 정도 싣고 그 허수차에 탄차나 인차를 연결해서 다닙니다. 아, 무게 때문에. 네, 그 빨간 선은 그 불벽에 붙어있는 신호선인데 곤양기 실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광차 한 개에 석탄을 싣는 양이 2톤이라고 보면 보통 탄차 10개 내지 15개 정도 연결해서 끌어올려요. 네. 다시 빈 차들을 내리고 그러니까 그 밧줄이 저 연결탑의 거리에 마찰되는 힘이 어마어마하겠죠. 4년마다 교체하곤 합니다. 불안에서 나는 석탄과 사람을 운반하는 일은 신호공이 맡아 하는데요. 눈썰미가 있고 동작이 민첩하고 사고 처리 능력이 뛰어난 손출된 사람만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호공이 기다란 세부티로 저 빨강선을 합선시키면 곤양기실에 알람이 울려요. 예. 세 손을 다 합선하면 짧게 토치하면 따랑 하고 울리는데 정지. 길게 하면 올리라는 뜻, 길게 한 번, 짧게 2번 하면 내리라는 등등 이곳이 신호공과 곤양기 운전공의 대화입니다. 예. 곤양기 운전공 역시 그 알람 소리를 듣고 분간할 줄 알아야 하고 멍청하거나 상황 파악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신호를 통해서 불 속에 있는 사람과 주고받고 수많은 사람들 이동시키고 석탄과 덜을 나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죠. 옛날에는 신호공과 곤양기 운전을 부부로 시켰대요. 남편은 신호공, 아내는 곤양기 운전공이요. 아내가 자기 남편이 타고 있으니까 엄청 조심하겠죠. 졸음운전도 안 할 거고. 네. 일반적으로 자동차도 그 사람의 운전 기술을 알려면 출발할 때와 정지할 때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출발과 정지를 잘 하지 못하면 광차 바퀴가 궤도에서 탈선되고
줄줄이 탈선되면 그 신호공은 아주 최악의 사고 처리를 혼자서 감당해야 합니다. 아, 불폭이 얼마나 적은가 하면 광차가 지나가면 좌우옆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공간이. 그래서 사람이 끼어 사망사고도 빈번하죠. 이렇게 곤양기 운전공은 그 한 줄의 동아줄을 그냥 감았다 풀었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선에 엄청난 생명들 목숨이 달려있고요. 혹시나 세밧줄이 끊어지면 탄차들이 위에서부터 1500m 아래로 추락하면서 어마어마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예.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번 시참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남편과 이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친정집에서 딸아이와 살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을 덜비라고 하겠습니다. 그 덜비의 집은 가족 환경이 복잡해요. 저희 집과 마찬가지로. 네. 덜비 아버지가 6.25 전쟁 참가자인데요. 귀족분들께서 한국 전쟁 다큐 같은 거 보시면 아주 짧게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오토바이 부대예요. 6.25 전쟁이 일어나자 김일성은 제일 먼저 오토바이 부대를 남한에 침투시킵니다. 예. 네, 남한을 교란시킬 목적으로. 근데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한 번 못하고 선멸이 되었어요. 인천이 열리고 국군의 재진격이 시작되자 후퇴를 하는데 덜비 아버지랑 많은 사람들이 열병에 걸려 앓으니까 다 버리고 가더래요. 부대에서 전우들이. 그리고 북한에서 영화를 보거나 모든 선전물에는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자라는 것이 묘사되지만 실제 상황은 그게 아니라고 모두 거짓이라고 당시 덜비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망행 부대라고 그런지 북한 언론 매체는 일체 실리지 않아 모르고 있습니다. 모두. 그렇게 국군에게 포로되었다가 속방되어서 돌아왔으나 이것이 문권의 용문이 남게 되었고 덜비 사명자에게 지울 수 없는 걸림돌이 되죠. 예. 그래서 세 자식 모두 군대에 못 갔어요. 군대를 가고 입당을 해야 사람 취급을 해주는데 이 때문에 덜비는 무척 안타까워했죠. 입당을 하겠다고 일도 많이 했고 야간대학도 다녔어요. 야간대학은 수강할 때는 근무 8시간 다 채우지 않고 6시간만 일하고 나와야 하는데 출퇴근 시간만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인차가 다녀요. 그러니까 그 커수차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서로 몇 미터 수직을 걸어 올라가기 힘드니까 신호공에게 연락을 하죠. 커수차가 도착하고 덜비는 그 커수차 안에 엎드려요. 천정이 너무 좁아서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엎드렸고 신호공은 밖에 범보에 매달려서 올라갑니다. 네. 그날은 글 밑에서 입구에 거의 도착할 무렵 커수차가 갑자기 자동 정지됩니다. 한 20초가량 정지되는데 이게 무슨 징조인가 하면 러프 세밧줄이 끊어지는 징조래요. 아, 예. 탁 하고 끊어지면 올라가던 차가 순간적으로 멎었다가 아래로 질주한답니다. 커수가 무서운 속도로 아래로 추락하는 찰나 신호공은 그 커수차 범보에 매달려 가던 상태였으니까 뛰어내렸죠. 경험자니까 그 징조를 눈치챈 거예요. 그러나 덜비는 그 커수차 안에 타고 있었으니까 좁은 굴 안에서 뛰어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네. 끊어진 밧줄이 여기저기 날아가면서 굴벽에 붙은 각종 전기선들과 신호선들을 합선시켜 정전이 되었죠. 당시 덜비의 기억으로는 1500m 굴 아래까지 추락하는데 2분도 안 걸린 것 같다는 겁니다. 와. 그만큼 그 속도가 어떠했는지 짐작이 가죠. 맨 바닥에서 커수차가 전복되었고 다리가 끊어지는 느낌과 함께 덜비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신호공의 사고가 밖으로 전해졌고 옆에 비상갱도가 있어요. 그곳을 통해 덜비가 구출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무연타는 온몸이 곰둥이가 되거든요. 자기 아내도 제 남편을 구분하기 힘들어요. 하얀 눈동자 빨간 혀만 그대로이니까 그래서 덜비를 목욕탕에 눕혀 대충 목욕을 시키고 외출복으로 갈아입혔어요. 예. 그때 입은 바지가 운동복이었는데 그 시대 옷이라 발목 고정이 고무줄로 된 고무줄을 꼈다 놓았다 하는 그런 옷이었죠. 북에는 119나 구급차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니까
화물차를 불러 족지함에 눕히고 덜컹거리며 1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합니다. 규정님들은 북한이 무상치료라고 알고 계시죠? 글쎄요. 이혼은 했지만 자식들이 있잖아요. 두 번 다시 보고 싶진 않은 사람이지만 사고 통보를 받고 고의 동시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예. 친정집이 병원하고 좀 가까웠거든요. 종합병원이었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고 왼쪽 발목이 부러졌어요. 그런데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처방전 하나를 줍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하니까 명단에 적혀져 있는 약들 개수에 맞춰서 빨리 사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붕대용으로 쓸 손 2m도 함께요. 약 종류가 한 25개 정도 되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했어요. 지금 친정집에서 하루 세끼 먹고 살기도 힘든데 큰일이죠. 예. 시집은 당시 밥술을 먹고 사는 집인데 개미 한 마리 올신도 안 합니다. 뭐 어떡해요. 발등에 불부터 꼬야 하니까 아는 지인과 함께 장마당으로 달려갔어요. 장마당에는 고양이 불 내놓고 없는 게 없으니까요. 외상으로는 절대 안 된대요. 손이야 발이야 빌어가지고 약을 손에 쥐었어요. 그때 가격이 2만 원 정도였는데 그 돈이 당시 저희들에게는 천문학적 숫자였어요. 네. 너무 큰 액수였죠. 약은 구했는데 붕대온 천이 없어요. 어머니가 생각도 못해 저 결혼할 때 장만했던 입을 안감을 찢어서 붕대를 마련해가지고 다시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네. 그렇게 5시간 만에 수술이 끝났고 병실로 나오는 걸 보니 외출복 위에 환자복으로 입혔더라고요. 복지부 갈아입히지 입었는데? 않고. 예. 네, 참 이야기 들으시는 병원에 정사하시는 분들께서 놀라실 텐데 예. 종합병원에서 큰 수술을 하는데 환복도 안 하고 그런 겁니다. 당시 저는 뭐 벗기기 힘들었나? 뭐 더 깊이 생각을 못했죠. 의사 말이 수술도 잘 되었고 워낙 젊은 사람이라 회복이 빠를 거라고 했어요.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천명이네 하고 생각했고 그렇게 48시간이 지났나? 다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예? 발목이 적은 편 있고 색이 좀 편 있고 별비는 무섭게 통증을 호소했어요. 제가 의사를 불렀더니 상처를 보더니 얼굴이 금시 새파랗게 변해요. 뭐야? 이거 왜 이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할 건 뭐예요? 했죠. 부랴부랴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는데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재수술을 하는데 다리가 쏟기 시작했어요. 절단해야 합니다. 대퇴까지. 와, 엊그제까지 별일 없었고 수술이 잘 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뭐가 문제였냐면 발목에 고무줄로 고정된 운동복을 입었다 했잖아요. 진찰할 때 대퇴까지 올린 상태로 수술을 한 겁니다. 와. 확인을 안 했고요. 만약 환복을 했더라면 비극은 안 생겼겠죠. 상상해보세요. 다리가 부은 건 당연히 할 거고 발목에 겨우 들어가는 고무줄이 대퇴까지 올라간 상태로 이틀이 지났으니까 압박이 되었고 혈액순환이 전혀 안 되었던 겁니다. 그렇죠. 사람은 금전 앞에서 별 수가 없나 봅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그 빛이 걱정이 더 앞섰어요. 또다시 약을 사고 붕대를 만들어 오고 난리가 났죠. 그 멀쩡했던 다리를 의사들이 부주의로 절제에 불구가 된 겁니다. 예. 의사들의 친절 서비스? 뭐 이런 건 사치고 누가 감히 따지고 공정을 논하고 절대 불가능하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내가 팔자 나쁘네? 재수가 없네? 이런 식으로 달리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덜비는 한 다리가 완전 없는 불구가 되어버리는 동시에 저희 엄마 아빠는 이혼한 사위의 약값으로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예. 아들처럼 무척 애지중지하셨어요. 덜비를. 이혼하게 된 동기라고 한다면 저를 자주 이렇게 하다 못해 아이고. 부모님 앞에서도 멈추지를 못하니까 말리셨는데 덜비가 들어서 엄마 아빠에게도 길질을 하는 겁니다. 엄마는 갈비뼈가 부러지셨고 아버지는 급설을 지어가지고 한동안 애를 먹었어요. 섭외를 못 보셔서. 예. 그동안 부었던 모욕과 폭행에도 아이들 생각해서 참고 견뎌 왔었는데 부모들에게 하는 행동 보고 용서가 안 갔어요. 그래서 이혼을 요구했어요. 죽어도 함께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제가 버티니까 시아버지 아주버니가 와서 하는 말이 이혼할 거냐? 예, 죽어도 못 삽니다.
이혼 안 해준다 법에서 정하려면 방법이 있다 한 가지 있어. 뭐예요? 여자가 바람 피운 거면 이혼을 쉽게 해준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하려면 솔직하게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내가 왜 내 손가락으로 내 눈을 찌르는 노릇을 해요? 하고 막 소리쳤죠. 예. 그렇게 헤어졌고 뭐 돈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힘들게 이혼을 했었거든요. 병원에서 그 절단한 다리를 어머니에게 주더래요. 처리하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산에 구덩이를 파고 묻으면서 이런 푸념을 하셨다 해요. 벌비 내가 매번 내 금 같은 딸에게 질러 폭을 할 때마다 저놈의 다리 보를 받아라 하고 빌었는데 내 말이 정말 씨가 되었나 보다. 그렇게 원망하고 조주했는데 정작 이러고 보니 속이 무너지는 것 같다며 웃었습니다. 외상약과 빚단원을 받다 못해 아버지의 손때 묻은 귀한 가구들과 생활 필수품을 모두 빼앗겼고 그래도 그 엄청난 빚을 갚을 길이 없었어요. 왜 두 집에서 나누지 않았나 하실 테죠. 줄 사람들이면 이미 좋겠죠. 아버지는 그런 사람들과 마주하기 싫은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결국 그 돈을 보러 가보자 바다에 저기자비를 낳았다가 부모님도 저희 아이들도 영원히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까지 덜비 사연을 마치고 2004년도에 있었던 저희 외조카 사연으로 가볼게요. 초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탄광은 대다수가 잘못을 하거나 사상 개혁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입니다. 네. 6.25 전쟁 당시 일어났던 한 가지 사연으로 당시 9살이었던 저희 아버지는 한나란 씨의 부모와 형제를 모두 잃고 고아가 됩니다. 아버지가 성인이 되자 탄광으로 보냈어요. 부모제를 자식이 시출하는 거죠. 그렇게 저희 어머니와 만나셨어요. 그렇게 해서 엄마 아빠에게서 첫 언니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푸에블로 사건이 터집니다. 모두 아시죠? 1968년 1월 북한 원산항에 미국 푸에블로가 납치된 사건이죠. 이때 전시 상태로 들어갔었대요. 부모님들은 와 15년 만에 두 번째 전쟁 또 겪는가 보다 하셨대요. 그때가 1월이니까 언니가 급성 폐렴에 걸렸어요. 항생제를 맞으면 회복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전시용으로 일체 항생제를 출고 못한다고 하더래요. 아이가 죽어가는데 오름찜질 해주라고 하더랍니다. 별 수 없이 집에 돌아와 밤새껏 물찜질을 했는데 이틀 만에 아이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이를 들쳐업고 한의사에게로 달렸어요. 도착해서 내려보니 이미 숨이 진 거예요. 다시 웃고 돌아가는 내내 엄마와 아빠는 피눈물을 쏟았고 그렇게 귀중한 딸을 보냈고 이곳이 저의 집안의 첫 비극으로 되는 것 같아요. 후에 저와 남동생이 태어납니다. 가족 환경이 복잡했던 저희 아빠와는 달리 조용하는 가족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정반대인 두 사람이 만난 거죠. 저희 어머니가 평양에서 사셨는데 외할아버지 소개로 평양에서 군 장교와 결혼했고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 고향에서 어릴 때 부모님들의 혼인 약속을 했었던 약혼자가 찾아옵니다. 이미 법적으로 결혼을 했고 아이까지 있어서 문제될 것이 없는데 깨끗한 가문에 묵지를 했다고 외할아버지가 강제로 이혼을 시켜요. 그래서 그 남자는 딸을 데리고 고향으로 갔고요. 그 후에 어머니가 아빠를 만나셨고 착하셨던 아빠는 딸을 구려하는 엄마를 생각해서 황해도 농촌에서 사는 5살 난 딸을 데려다 키우셨어요. 그렇게 송이다를 언니가 저한테 계셔요. 그 언니는 탄광의 전역은 형부와 결혼했고 2녀 1남 3자식을 낳습니다. 후에 형부는 실종되었다가 죽어서 돌아오는데 언니가 혼자서 3자식을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웠어요. 언니 맏딸 덜순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갱 펌프 운전공으로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월급이 너무 낮아 생활 유지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덜순이는 남자들이 일하는 그 험한 생산에서 일하겠다고 지원해요. 모두 말렸죠. 그런데 자기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엄마 부담을 줄여 한다고 고집했고 그렇게 속탄 캐는 일을 시작합니다. 생산에는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자들이 매 군무마다 한 명씩 있거든요. 예. 이들이 하는 일은 남성들 보조를 하는 겁니다. 어서리 굴 같은 비좁은 경사굴 안으로 2m나 되는 덩발을 올리고 내리고 탄차에 탄을 싣고 둥둥 자비를 다해요. 업무 강도가 남성들 못지않아 얼굴이 조금 높고 배급도 좀 많거든요. 덜수는 너무 행복했죠. 돈을 벌어서 동생들 해진 옷도 바꿔주고 신발도 사주겠다고 벼르곤 했죠. 힘들지 않아 하고 제가 물으면 고개를 흔들던 덜순이었죠. 예. 제가 그 일을 해봤거든요. 원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하는 일은 3,000명 되는 탐부들 앞에서 해설도 하고 노래도 하고 새노래도 배워주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김일성이 나이가 10년만 젊으면 탄광에 들어가 석탄을 캐겠다는 그런 말을 했다고 모두 지원했죠. 그래서 저도 지난날 할아버지 세대들이 저국 앞에 진재를 갚는다고 저도 정말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예. 생산에서 곧 제가 초다이 출산 전까지 일했거든요. 가수 중독을 한번 당했었는데 그때 뱃속에 태아가 영향을 입었던지 출생 후 아이가 울지도 못했고 걷지도 못했죠. 예. 80년생이었던 덜순이는 엄청 이뻤어요. 성격도 좋고. 그래서 무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사고가 나는 그날 덜순이가 감기에 걸렸어요. 뚱뚱 앓으니까 언니가 저티하라고. 근데 거집을 쓰고 방근무를 나갔어요. 북한은요 근무를 한 주일간 연속해요. 휴무가 없어요. 방근무 한 주일, 아침 근무 한 주일, 오후 근무 한 주일 이런 식으로 완전 말하는 기계처럼 일을 합니다. 아픈 몸을 가지고 일하니까 서대장이 집으로 가라고 커수차를 불러서 태워서 올려보내요. 예. 덜비처럼 코수 안에 엎띄어서 올라가는데 불 밑에서 입구 밖까지 나오는 시간이 10분이 좀 넘어요. 네. 굴 밖에 커수차가 도착하면 신호공이 뛰어내려서 신호를 보내면 운전공이 멈춰야 했어요. 그런데 올라오는 10분 동안에 권양기 운전공이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굴 밖으로 나와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커수차는 멈추지 않고 끌려 올라갔어요. 덜순이가 뛰어내릴 경황이 없이 커수차는 높은 연결탑에 걸려 뒤집어지면서 그 안에 덜순이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연결탑 아래는 산에서 흐르는 개울물이 있었고 그 양옆에는 굴에서 나온 덜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사망할 줄 알았던 덜순이는 기적적으로 살아 있었고 얼굴이 만신창이 되었고 머리가 휘었어요. 병원에서 엑스레이 사진 같은 거 찍어서야 했었는데 그냥 내상은 없는 것 같다고 얼굴과 머리만 꼬매고 서독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얼굴이 볼둥지가 되었거든요. 덜순이 얼굴을 보며 언니가 오니까 엄마 울지마 나 안 죽어 하며 오히려 어머니를 위로해줬죠. 예. 5시간이 지났나? 갑자기 덜순이가 피를 토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무섭게 토해서 세수대야를 가져다 주니까 거기에 피가 한 가득 고이더래요. 와, 100m 상공에서 추락한 건데 상식적으로 내상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덜순이가 힘없이 하는 말이 엄마 나 얼굴에 흠집이 생기면 어떡해? 돈 많이 벌어서 내 동생들 옷 사줘야 하는데 너무 절려 하고는 숨을 거뒀고요. 예. 두 눈은 감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21살 꽃도 피우지 못한 나이인데 그런데 직장에서 보상해 준 게 뭔지 아세요? 쌀 5kg, 기름 2병, 소주 5병이 전부였습니다. 권양기 운전공이 부주의로 꽃같은 생명 억울하게 죽었는데 아무런 벌칙 같은 게 없이 무사했고요. 그 무슨 산재 같은 것도 없으니까 보상 같은 책임은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모르니까요. 북한 사람들 자체는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입이 있어도 내 것이 아니니까 절대로 말할 수 없죠. 보잘것 없는 음식물을 받고도 감지독지해야 있고 충성을 맹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생각하면 너무 우울하고 분합니다. 예. 국가에서 해주는 것은 아무도 없이 보호도 받지 못하고 그냥 혹사당하고 짐승들과 다름없는 대우를 받는 것이 탄광인 거죠. 국가나 사람이나 너무 폐쇄되면 병이 들기 마련이죠. 이 폐쇄적인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짧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북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집단 진출을 내려먹어요. 강제로. 탄광, 농촌, 건설장 등등 그중에 군수품 공장도 있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에서 앞뒷집에서 저하는 언니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즐겨 놀던 언니였죠. 그 언니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수품 공장에 간지 2년 만에 임신 3개월이 되어 돌아왔어요. 20살인데 공장 간부에게 강간을 당한 거예요. 뭐 이미 소문이 났으니 부디 눈 감고 아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잖아요. 임신을 할지 그냥 나을지 선택을 했어야 하는데 창피하기도 하고 집안 망신이라고 생각되었는지 그 언니 바깥 출입을 금지시켰고 병원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때 공동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단 한 번도 그 언니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막달이 되었죠. 임신 초기는 그렇다 쳐도 막달이 되면 병원에 가서 석골반도 재고 태아 위치라든가 뭐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보다못해 육집 어머니가 그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아니고 병원에 좀 데려가 보지 무섭지 않은가? 첫 아이인데 병원에서 낳아야 할 게 아니오? 하니까 내 아이 내가 혼자 낳았으니까 걱정 마 하며 두 말도 못하게 하더랍니다. 어느 날 그 옆집 어머니가 저녁을 먹고 있는데 그 언니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초저녁이었는데 출산이 시작되었구나. 그 엄마 성격을 아니까 자주 신경이 가더래요 그게. 그런데 그 고함 소리가 밤을 지나 새벽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육지 엄마도 밤새고 잠을 못 잤죠. 한번 가서 시원히 들여다보고 싶은데 괜히 어지럽 넘게 갔다가 된탕 맞을 것 같고 그렇게 안절부절 날이 밝았어요.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고함 소리가 더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잠든 사이에 아이를 낳은가 보네 하고 아침 저반 준비를 하려는데 아이 울음소리 대신 그 집 엄마의 울음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사단이 났구나. 또 참지 못하고 그 집으로 달려가니 집안은 난장판인데 그 언니가 해산하다가 죽은 겁니다. 아이가 나오지도 못했고요. 땀범벅이 된 아이를 부둥켜 안고 오는 어머니를 말리다가 병원에서 와서 알아보니까 골반이 너무 작아 자연분만이 힘든 것이었어요. 그렇게 딸을 잃은 거죠. 손주랑 엄마의 고집 때문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병자랑이 곧 약자랑이다. 100% 맞을 수는 없지만 병을 자랑해서 조언도 받고 경험도 받으면서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우세하게 말하는 것도 곧 병자랑이잖아요. 북한과 중국, 한국에서 제가 살아보니까 의외로 이런 유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거든요. 병자랑이 약자랑이다. 병이 나면 약 절반, 마음 절반으로 치료가 기본이다. 이런 말을 자주 쓰곤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소름이 뭔가 생각해 봤어요. 배고픈 소름, 못 있는 소름, 집 없는 소름 모두 중요하죠. 하지만 소름 중에 가장 큰 소름은 바로 나를 이루가는 소름이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고향을 둥지고 이국 땅에서 살아오면서 수년간 뼈저리게 느낀 것이 그것이었어요. 배불리 먹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만이 아닌 내 이름 불러주고 나를 알아주고 찾아주는 그것이 어쩌면 가장 단순하고 평범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미치도록 그리웠습니다. 때로는 지겹고 따분하고 초라하고 단조로웠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과정이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생존하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이 모든 고난들을 꿋꿋하게 이겨내는 뭔가가 있다면 바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의 사연 마치고요. 어두운 사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너무 이야기 잘 들려주셨고 많은 분들께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 받아들이기에는 이야기의 내용 자체가 많이 무거울 수는 있지만 첫 번째로 말씀하셨다시피 민들레님께서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만 받아들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자신을 비관하거나 나는 왜 내 삶은 이렇게 불행할까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시다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사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삶도 있었다라는 걸 꼭 알게끔 하고 싶은 게 저의 또 생각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이 있으셨겠지만 방송에서 차마 이야기 못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민들레님께서 이 해주시는 이야기가 단순 공포를 넘어서 어떤 다른 메시지 전달이 있을 거다라고도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말씀하실 수 있는 선까지 무리가 되지 않는 선까지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네, 진짜로 항상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많은 걸 배우고 제 자신을 뒤돌아보고 또 질책하게 되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운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고운 밤 되세요. 네. 여태까지 참여하신 이야기 중에서 충격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분 이야기는. 네. 그래서 민들레님께서 아직 못하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여러분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응원해주시고 정말 이런 충격적인 일들은 지금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